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세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지냈다. 2018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예약 없이 찾아온 환자를 끝까지 남아 진료하려다 환자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 이후 임세원 교수의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말로 고인의 유지에 동참할 뜻을 밝혀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2019년 의료기관 내에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0년 임세원 교수는 의사자로 지정되었다. 이 책은 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출간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의 개정 증보판이다.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오. 딜런 토마스. 내 일은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다. 임상 경험이 1년, 2년, 10년 이상 쌓여가면서 나는 내가 우울증을 아주 잘 이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잘 공감한다고 느꼈다. 또한 사람들이 깊은 우울에 빠지는 이유가 희망의 상실 때문이라 확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전력으로 돕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병이 찾아온 것이다. 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앗아가 버렸다. 나는 어느 때부터인가 웃음을 잃었고 활기를 잃었으며 무엇보다 희망을 잃고 말았다. 아니나 다를까 뒤이어 어김없이 지독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렇게 3년여간 끝모를 고통을 겪으며 나는 내가 마음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타인의 감정에 제대로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마음이 아픈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들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내가 절망에 빠지고 보니 그것이 내 온전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희망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선생님은 이 병을 몰라요. 환자들은 종종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다. 특히 전문의 자격을 막 취득하고 난 처음 몇 년 동안은 그 말을 들으면 거의 화가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나는 내가 틀리고 환자들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많은 환자를 만나며 임상 경험이 쌓여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우울증으로 상당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었다. 2012년 6월 나는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있었다. 2012년 6월의 어느 금요일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마치 누가 허리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는데도 도무지 효과가 없었다. 10분을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점점 심해져 갔다. 신경 차단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었다. 의사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미 출국 날짜까지 정하고 비행기표도 사놓은 상태였던 나는 수술로 인해 그토록 기다렸던 해외 연수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수술을 하지 않고 버텨보기로 결정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은 더 심해져 갔다. 때때로 마치 발가락 사이를 도끼로 내리찍어 발이 쪼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고기 불판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처럼 발바닥이 뜨거워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었다. 어떤 날은 두꺼운 얼음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것처럼 다리가 시리기도 했다. 진통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한 주, 두 주 시간이 흘러가며 내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었고 나는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이 병을 몰라요. 나는 그제야 환자들이 했던 이 말의 의미를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진단과 해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일 것이다. 인생에서 정말 힘든 상황을 맞았을 때 이것을 혼자 극복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혼자서 극복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운이 좋거나 혹은 그 사람이 진정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개입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한 명의 친구다. 한 명의 친구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학생은 더 이상 왕따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괴로움 속을 허우적대며 내 고민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나는 나를 찾아온 이들에게 내가 과연 그런 존재였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어쨌든 나는 이제 나를 찾은 이들에게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도 그 병 잘 알아요. 우울증 환자들은 시간의 왜곡,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주관적인 시간 경험의 변화를 겪는다. 종일 누워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은 분명 지루하고 답답한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지겨움을 느낄 수 없었다.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었고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나의 생체 시계가 우울증으로 인해 느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전문 용어로는 이를 정신운동 활성 지연이라고 한다. 우울증에 걸리면 생체 시계가 교란되어 상대적으로 외부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점점 더 불안해지고 또 우울해졌다. 이렇게 괴롭게 지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가끔씩 머릿속을 스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말 죽겠다고 결심하니 뜻밖에도 기운이 났다. 하지만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생각에 나는 사고사처럼 보이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내 계획은 이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서 일부는 마시고 일부는 술 냄새가 나도록 옷에 뿌린 후 빈 병은 차 안에 둔다. 그리고 차를 몰고 나가 인적 드문 고가도로로 가서 전속력으로 난간을 들이받고 난간 아래로 차와 함께 추락한다. 당연히 유서는 없다. 죽을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놀랍게도 홀가분하고 약간 기뻐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자동차 열쇠가 없었다. 늘 열쇠를 놓아두던 거실의 바구니와 내 가방, 그 어디에서도 자동차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다가 작은 방에서 엄마와 함께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이내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그렇게 나는 자살을 하려던 생각을 포기했다. 자살은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의 3단계를 거쳐 일어나게 된다. 살아가면서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비율은 대략 전체 인구의 20% 정도나 된다. 하지만 자살 계획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의 수는 그보다 훨씬 적다. 각각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 가능성을 키우는 확실한 요인은 바로 우울증이고, 음주는 충동성을 강화해 막연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자살 생각과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이끄는 흔한 요인이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 중 50% 이상이
자살 시도 시 음주 상태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떠올린다. 죽음이 무척이나 가깝게 느껴진다. 죽음이야말로 고통을 없애주는 가장 좋은 대안이란 믿음이 점차 강화되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것일 뿐이다. 결코 죽음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수술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일만의 기대와 달리 나는 수술 후 2달이 지나 가족들이 기다리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직장에서는 몇 년째 내가 계속 아프다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동료 의사들과의 학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아니, 나갈 수 없었다. 모두들 이제 허리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데 3년이 되어가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사실 이전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기 싫었다. 사람들을 피하며 지낸 지 몇 달이 지나자 나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육체적 고통이 많이 줄어드는 날이 가끔씩 생겼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과정을 한 해에 2해 겪으면서 나는 분명히 배울 수 있었다. 내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외부의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경우 나의 생활 자체가 스스로도 예측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수록 오히려 자기 생활을 규칙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약속과 계획은 신중하게 잡고 한번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가능한 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루틴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루틴이란 어떤 일을 하기 전 반복하는 늘 똑같은 행동이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나의 몸에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그 후 잠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통증이 있는 곳을 비롯해 나의 몸 상태를 점검한다. 이것은 신체 탐색이라고 하는 명상의 한 형태이다. 곧 상태가 좋지 않은 부위 위주로 스트레칭을 하고 바나나나 빵으로 간단히 요기를 한 후 병원으로 출근한다. 모임이나 회의 약속은 가능한 한 잡지 않지만 참석하기로 한 모임은 힘들어도 꼭 참석한다. 이렇게 많이 아픈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되풀이하면서 나는 조금씩 나의 생활을 통제 가능한 범위로 들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행동 반경이 많이 줄긴 했지만 일상이 안정되고부터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점차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현재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대체해가는 것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 삶에서 고통은 그 형태가 다를 뿐 늘 가까이에 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일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일 때가 많다. 안타깝게도 벗어나지 못할 고통은 그것에서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크기가 커지고 만다.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것에 매달리게 된다. 결국 고통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게 되고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나 야구 중계를 보지 않게 된다. 가족과의 대화는 점차 줄어들고 자신도 모르게 가시돋친 짜증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 후 찾아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뿐이지만 이러한 과정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계속 되풀이된다. 그러고 나면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스스로를 미워하며 자책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침내 지구상에 고통과 나만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야기는 극적으로 달라진다. 고통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며 내게는 삶의 다른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고통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고통을 즐기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을 줄이게 되었다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그날, 나는 작은 아들과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 벚꽃잎들이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꽃비가 되어 떨어졌다. 7살 난 작은 아들 녀석은 그 꽃잎을 잡으러 이리저리 망아지처럼 뛰어다녔다. 그렇게 하길 몇 분. 녀석은 꽃잎 하나를 겨우 잡은 다음 작은 두 손으로 그 꽃잎을 꼭 쥐더니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나에게 다가와 그 꽃잎을 살며시 쥐어주었다. 아빠,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내가 아빠 빨리 낫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으니까 이 꽃잎 잃어버리면 안 돼. 고통이 나를 지배하게 해선 안 된다. 고통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괴로워진다. 눈을 돌려 내 삶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오랜만에 청소를 하다가 책상 서랍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10,000원짜리 지폐처럼 잊고 지내던 삶의 작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통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며 나는 그것 말고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죽음을 생각하며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나의 시신 처리 문제였다. 죽은 사람을 관으로 항공 운송하는 것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었다. 또 시신이 되어버린 아빠와 함께 귀국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니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최소한 죽더라도 귀국한 다음 죽어야 했다. 바꿔 말하면 미국에 있는 동안 나는 살아야 했다. 명상실습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어 나도 모르게 괴로워하는 기색을 내비쳤다. 이를 본 같은 조의 어느 여자분이 유독 가슴 아파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나를 챙겨주려 애썼다. 그녀는 위스콘신에서 온 50대 중반에 정말 마음씨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모든 연수 과정이 끝나고 정든 사람들과 헤어지던 날, 그녀는 나에게 CD 한 장을 건넸다. 받아요.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듣는 음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성모 마리아 혹은 관세음 보살과도 같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도 행복이 되니까요.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던 연수가 끝나고 며칠간은 통증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인간은 손실을 피하려는 충동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충동보다 크다. 상황이 절박하거나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절박함이라는 감정 혹은 지금이 바닥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모두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받는 것으로 실제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원래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이는 불안 그 자체의 속성 때문이다. 불안은 기본적으로 예측 불가능성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온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자꾸 변경함으로써 미래를 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애매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면 한 번 내린 결정을 자꾸 바꾸기보다는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편이 훨씬 더 나은데도 말이다. 계획대로 해보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때 방향을 바꾸어도 늦지 않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아주 훌륭하다. 결과 예측이 어렵거나 애매한 상황일 때에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가장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뇌가 그 시점까지의 여러 정보들을 근거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몇 년째 내게 진료를 받으러 오시던 할머니 환자분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선상님, 아프지 마시오잉. 나 죽기 전까진 아프면 안 돼야. 그 순간 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의 환자들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우울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는 결정을 미루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환자들에게 해주던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였다. 나는 힘들지만 조금 더 버텨보기로 했다. 내 선택은 옳았다. 놀랍게도 현재의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내 환자들이다. 가장 힘든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무언가를 그만두려고 해선 안 된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판단이 충분히 이성적일 수 없다. 무언가를 그만두려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내 이성이 감정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하던 것을 계속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수술과 약물, 각종 비수술적 치료, 물리치료, 필라테스, 퍼스널 트레이닝, 기도, 명상, 심지어는 침과 한약까지 통증에 좋다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도 기대만큼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자 나 역시 끝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어두운 방 안에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이런 질문이 끝도 없이 쏟아졌다. 왜 이 병이 낫지 않을까? 왜 내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대체 왜? 그러다 문득 나를 찾아온 환자들이 내게 던지던 질문들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들은 나의 진료실로 찾아와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자신에게 생긴 것인지를 묻곤 한다. 하지만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은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경험하는 매우 흔한 것이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쉽사리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꼭 질병뿐이겠는가? 우리는 갑작스레 우리를 찾아온 많은 불행 앞에 왜 하필 이란 말을 하게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내가 왜 혼자서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걸까? 온 세상의 불운이 오직 나를 향해 달려드는 것만 같다. 세상에 정의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이런 생각에 휩싸이다 보면 왜에 집착하게 되고 이런 집착은 곧 우울한 감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당연하다. 이런 경우에는 왜를 아무리 외쳐도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싹둑 자르고 냉정하게 원인 따위는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불행에는 이유가 없다. 세상 모든 일은 그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불행일 것이다. 아프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먹고 또 먹는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집중하자. 원인이 아니라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 마션에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는 이렇게 말한다.
삶의 어느 지점에 이르러 정말 모든 게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바닥을 칠 때가 있지. 그래, 이게 끝이야. 모든 게 끝장이야. 라고 말이다. 그럴 때는 둘 중 하나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하든지. 하나의 문제를 풀고 또 그 다음 문제를 풀고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당신에게 닥친 사고를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해보자. 첫 번째 화살에 맞은 당신은 매우 불운했던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두려움, 걱정, 후회 혹은 자포자기라는 이름의 두 번째 화살은 다르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쏜 것이다. 삶을 살아가며 입시, 사업 실패, 가족이나 자신의 질병, 재난 등 고통을 주는 극심한 스트레스인 첫 번째 화살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 사실상 없다. 첫 번째 화살이 날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무참히 그것을 맞는 것뿐이다. 하지만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두 번째 화살은 다르다. 불가의 지혜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두 번째 화살이란 삶의 고통, 즉 첫 번째 화살에 직면하게 된 후 자신도 모르게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 걱정, 후회와 같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감정과 반응을 의미한다. 두 번째 화살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첫째,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암울한 일들을 떠올리며 내 미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절망하는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다. 아, 지금 내가 확실치도 않은 일을 당연히 일어난 일처럼 여기고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결말을 떠올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이야말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자기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화살은 힘을 잃는다. 이성이 살아나는 것이다. 두 번째 화살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다.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첫 번째 화살에 맞은 후 두 번째 화살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된 식사와 수면까지 거르는 등 최소한의 건강마저 돌보지 않곤 한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어차피 무엇을 해도 소용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통증과 이상 감각에 시달리며 세상의 그 어떤 치료법도 나를 완치시킬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자 나는 그저 사라지고만 싶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친절해지기로 다짐했다.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 가끔 영화를 보는 등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 무엇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 몸과 마음이 유난히 더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면 나는 가까운 공원이나 놀이터에 나가 아이들을 본다. 그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꽤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지친 마음이 조금은 에너지를 얻는다. 우울증은 죽고 싶어하는 병이고 공황장애는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병이다. 개그맨 이경규 님이 했던 말이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본질을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날카롭게 표현한 말을 나는 그 어떤 책에서도 본 적이 없다. 우울 이전에는 보통 불안이라는 감정이 존재한다. 불안은 예측 불가능성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일단 우리는 불안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시작한다. 부정적인 결과,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결과를 끊임없이 반복해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은 최고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만큼이나 적다. 다시 말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만큼이나 낮다. 행복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행복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나의 소망분의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망이 그보다 더 크다면 행복은 어쩔 수 없이 작아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진다면 분모인 소망을 줄임으로써 행복을 키울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도저히 즐길 수도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인생에는 분명히 존재한다. 제임스 스톡데일은 월남전에서 미국 해군 조종사로 복무했다. 그는 1965년 9월 9일 북부 베트남에 대한 공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격추되었고 하노이의 포로 수용소에서 정확히 7년 6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1973년 2월 석방되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작가인 짐 콜린스가 그에게 어떤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지 못했느냐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낙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석방될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속절없이 지나가면 부활절까지는 석방될 거라고 했습니다. 부활절마저 그냥 지나가고 나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크리스마스까지를 이야기했죠. 그 모든 낙관적인 이야기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절망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그러한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 기대가 한 번, 두 번 무너져 내리면 오히려 부정적 예견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의 근거다. 제임스 스톡데일은 생존의 비결로 신념, 현실 직시를 이야기한 바 있다. 나는 여기에 인내심과 지금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덧붙이고 싶다. 이 네 가지는 희망의 근거를 찾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다. 소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말하지도 소망하지도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조차 없어져 버린다. 무엇인가를 바란다면 말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 나는 희망의 행동 혹은 실천이 결합됐을 때 이를 신념이라 부르며 이것을 일반적인 믿음과 구분해 사용한다. 실천이 없는 신념은 신념이 아니다. 나는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아주 작은 행동부터 해보기로 했다. 깜깜한 새벽, 원치 않게 잠에서 깨었을 때 나는 운동, 정확히 말해 맨손 체조를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나아진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이런 행동들이 하나둘씩 쌓여가자 마법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오늘을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내 신념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느낀 것이다. 나는 종종 내가 지금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일꾼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매일 내가 하는 행동들이 돌덩이를 하나씩 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 돌덩이들이 모여 어느 날 위대한 피라미드가 될 것이라 믿는다. 물속에 머리를 담그는 것은 처음엔 무서운 일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물이 두려워 머리 담그기를 포기한다면 영원히 수영을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실은 여전히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에 직면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뿐이다. 출구가 없는 답답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바꿔 말해
희망을 상실하고 우울해진 사람들은 일상의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한다. 자신의 일상을 하나씩 그만두는 과정 자체가 우울감을 더 악화시킨다.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긍정적인 경험조차 중단하는 것이다. 친구와 전화로 수다 떨기, 동료들과 점심으로 특별한 음식 먹어보기, 반려견과 공원 산책하기, 좋아하는 스포츠팀 경기를 보며 응원하기, 밤 9시 치킨을 배달시켜 손에 양념을 잔뜩 묻히며 먹기, 이런 것들을 점차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삶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조금씩 없애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나 스스로 절망의 크기를 더 키우는 꼴이다.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고 운동이나 산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포기해선 안 된다. 그래야만 정말로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조차 마침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정신적, 육체적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완전히 탈진한 나머지 모든 것을 멈춘다. 물론 잠시 멈추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그 한계선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려 다시 노력하고 인내할 수 있느냐다. 뇌졸중으로 근육과 신경에 손상을 입은 후 재활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관절의 운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몇 주, 몇 개월, 수년간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운동이 제한되는 범위가 점차 줄어든다. 개인에 따라 그것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더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좋아진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은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바다. 어떤 변화는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 혼자서 수술을 받았던 2013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아파트 단지의 그늘진 구석에 붙어있던 얼음 덩어리는 너무나 두껍고 단단해서 도저히 녹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걷는 운동을 하던 나는 매일 그 얼음 덩어리를 보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얼음 덩어리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눈이 온 다음 날이면 얼음 덩어리는 더 커져 있기까지 했다. 하지만 기어코 봄은 찾아왔다. 도저히 녹을 것 같지 않던 얼음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엔 진달래가 자라나 있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확실히 시간은 우리의 편임을 그때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계에 직면하여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순간 좌절은 포기로 이어져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상황이 개선되기만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진정한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무언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희망은 오로지 현재에만 존재한다. 모든 생명체에게 시간은 오로지 현재로만 경험된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커졌을 때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한 움큼씩 매일 수년간 먹고 여러 번의 시술과 힘겨운 수술까지 받아도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통증을 어떻게 일개의 정신건강 전문의인 내가 없앨 수 있겠는가? 다만 나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오늘의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통증도 점차 줄어들 것임을 환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그분들의 작은 성취에 함께 기뻐하고 그분들이 오늘을 살도록 도우려 한다. 보통 이상의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집착한다. 그 결과 우울감이 생겨나는 것이다. 나 역시 우울증을 앓으며
현재의 고통과 직면하기 두려운 마음에 과거와 미래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하며 끝도 없는 후회와 불안에 괴로워하곤 했다. 그러다 점차 우울증에서 조금씩 회복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죽기보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버텨내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며 모든 인간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현재는 나의 전부가 되었다.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지만 불안감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도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다. 불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신경계통은 과활성화 혹은 민감화한다. 이는 곧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며 쉽게 짜증내게 된다는 의미다. 두려움은 원초적인 감정이며 즉각적으로 기능하려 한다. 따라서 후회할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반응을 지연시켜야 한다. 최소한 우리의 뇌가 합리적인 판단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우울한 감정은 마치 서해와도 같다. 서해의 밀물은 서서히 들어온다.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물이 상당히 들어차 있음을 알게 된다. 수백 미터에 이르는 해변이 어느새 바닷물로 가득해진다. 하지만 밀물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물은 빠진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한다. 컵라면을 먹으려고 해도 최소한 3분은 기다려야 하지 않나? 때때로 밀물의 시간이 아주 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 있다. 물이 빠지고 나면 우리는 다시 해변을 거닐고 갯벌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반복이므로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그것이 끝나게 하는 것이다. 즉 트라우마는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이므로 현재의 자신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면 오늘의 결과로 정상적인 미래가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트라우마 극복의 시작이자 거의 전부다. 여가 시간에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월요일에는 출근을 하고 금요일에는 가족과 외식을 하는 등 소소한 일상을 회복한다면 비로소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우리 편이다. 이 시간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된다. 바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쉽고 흔한 일이지만 이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눈을 감고 최근 가장 화가 났던 상황과 그때 제일 미웠던 사람을 떠올려보자. 그리고 그 사람을 저주해보자. 자신도 모르게 호흡과 맥박이 조금씩 빨라지며 어금니를 꽉 깨물게 된다거나 몸의 곳곳에 잔뜩 힘을 주고 긴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인한 현상이다. 비상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병사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오래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치게 된다. Life will find a way. 이 말은 영화 쥐라기 공원에 나오는 대사로 생명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는 뜻이다. 영화에서 쥐라기 공원을 만든 설립자는 공원 안의 모든 공룡들을 암컷으로만 태어나게 하여 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수학자인 말콤 박사는 이에 대해 생명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전달하기 위한 생명체의 본능은 어떠한 통제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것을 뚫을 해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내게는 이 말이 다음과 같이 들렸다. 삶은 길을 찾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정의되는 존재다. 하지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조금씩 단절해 나가며 점차 활동 반경을 좁힌다. 그러다 마침내 모든 관계가 끊어져 하나의 점이 되어버린다. 점이 되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결국 그는 극도의 정신적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존재의 소멸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져 고립되었다 할지라도 작아질 대로 작아져 종국에는 점이 되어버린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존재가 소멸되지만 않았다면, 아니 스스로 자기 존재를 소멸시키지만 않았다면 다시 선을 그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소멸하지 않고 살아 숨쉬는 나의 존재는 희망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근거가 아닐까? 지금까지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고 고 임세원 선생님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흉기난동으로 돌아가셨는데 환자가 흉기를 꺼내들자 안전한 대피구역으로 피하셨지만 그곳에서 빠져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다가 변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자로 지정되셨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며 당시를 상상했습니다. 저라면 대피구역으로 피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상상했습니다. 밖에는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하는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내 목숨이 매우 위태로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한편 동료들과 다른 환자들이 걱정됩니다. 그들에게 위험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존재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높은 확률로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범인의 표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게 앙심을 품고 칼을 들고 온 환자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거나 공격의 강도가 약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위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내가 나가서 경고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칼을 휘두르면 즉시 소란이 벌어지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며 사람들은 알아서 대피를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고 6분 뒤에 범인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내가 칼을 휘두르는 범인의 뒷공무니를 일일이 쫓아다니며 경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잠깐의 경고 외침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임세원 선생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으리라 추측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 남겨질 가족에 대한 생각,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다른 동료들과 환자들에 대한 책임감, 이 모든 생각이 아주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불과 몇 초 안에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물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사전에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저라면 과연 문을 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행동으로 타인을 도운 이들을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입니다. 인간에게는 목숨만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이죠. 고 임세원 선생님의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나와 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끈끈하게 연결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론 서로의 목숨을 바쳐 지켜줘야 하는 사이처럼 말이죠.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고 임세원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